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들 혹시 기억나세요? 심지어 1986년에는 하나로 만족합니다. 이것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진짜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이렇게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폈던 한국이 이제는 인구 절벽이라는 완전히 다른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국가기록원 문서부터 AI타임스 기사, 또 위키페디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보고서까지 이걸 바탕으로 이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의 경험은 어땠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과거 정책이 이랬고 현재 통계가 이렇다 뭐 이렇게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왜 그때 그런 정책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 사회, 특히 지역사회가 겪는 어려움은 뭔지, 또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간 일본은 어떤 해법들을 시도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네. 과거의 선택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생생하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니까 1960년대, 그때 경제개발계획 추진하면서 정말 강력하게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인구가 막 늘어나던 시기였으니까요. 맞아요. 당시 인구가 2천만 명 넘어서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한가족계획협회 이런 기관들 통해서 거의 뭐랄까 범국민 운동처럼 이걸 밀어붙였죠. 심지어 3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 단산하자는 이른바 3335 운동, 이런 구체적인 슬로건까지 있었으니까 와,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랬던 게 불과 한 세대? 뭐 한두 세대 만에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 AI타임스 기사나 위키백과 자료를 보면 2020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할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어요. 2020년이 처음이었군요. 네. 그리고 2024년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무려 89곳, 89곳이요. 89곳이요? 네, 거의 뭐 40%에 육박하는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수준이죠. 특히 전남이 16곳, 경북 15곳, 강원 12곳. 이렇게 비수도권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요. 89곳. 정말 충격적인 숫자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숫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 사는 모습에도 영향이 크겠군요.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전국적으로 문 닫은 학교가 누적 4천 곳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고요. AI타임스 기사에 나온 전남 어떤 도시 사례를 보니까 5년 사이에 상점수가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었대요. 상권이 무너지는 거네요, 완전히. 네. 거기다 2023년 한 해에만 20대, 30대 청년들이 18만 명이나 수도권으로 갔다고 하니까 지역 공동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 겪은 곳이 바로 일본이잖아요. 맞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12년이나 빠른 2008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특히 2014년에 그 마스다 레포트라고 있었죠. 네, 유명했죠? 거기서 지방 소멸 가능성을 딱 경고하면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단순히 인구 감소 문제만이 아니라 도쿄 같은 정말 큰 대도시로만 인구가 쏠리는 현상, 뭐 극점 사회라고도 하던데요. 그 문제랑 맞물리면서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내건 게 바로 지방 창생, 말 그대로 지방을 다시 살리자 여기에 국가적인 역량을 막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인구 감소 속도를 좀 늦추고 도쿄로만 너무 쏠리는 걸 완화하는 게 핵심 목표인데 여러 정책 중에서 그 지역 부흥 협력대라는 사업이 좀 흥미로워요. 지역 부흥 협력대요? 그건 어떤 건가요? 이게 뭐냐면 도시 청년들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최대 3년 동안. 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뭐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축제를 기획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 특산품을 개발한다거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참여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보고서를 보면 임기가 끝나도 한 65% 정도가 그 지역이나 혹은 근처에 정착하는 성과를 보였다고요. 65%면 꽤 높은데요. 네. 물론 이게 뭐 모든 지역에서 다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도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2026년까지 이 대원 규모를 1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점은요. 이런 인구 감소나 지역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꼭 한국이나 일본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다른 나라도. 네. 공유해 주신 위키백과 자료에도 나오지만 저기 유럽의 라트비아, 불가리아, 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많은 나라들도 저출산, 고령화, 또 인구 유출 때문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었거든요. 유엔에서는 2050년까지 세계 55개국에서 인구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할 정도니까요. 이건 뭐 정말 세계적인 현상인 셈이죠. 그렇군요.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상황을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럼 이런 정보들이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AI 타임스 기사에서 좀 재미있는 제안을 하던데요.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 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활 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생활인구라는 게 이제 통근하는 사람, 주말에 잠깐 들르는 사람, 아니면 좀 길게 머무는 사람,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일본에서 말하는 관계인구 논의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꼭 거기 주민등록을 두고 살지 않더라도 지역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사람들을 늘려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거죠. 뭐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겠지만 핵심은 결국 단순히 출생아 수를 어떻게 늘릴까 이것만이 해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고민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구 통계 너머에 한 지역을 정말로 살아있게 만드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글쎄요. 어쩌면 앞으로는 그 AI 타임스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됐던 것처럼 AI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더 정교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모델, 뭐랄까 좀 느슨하면서도 연결된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인구 감소 시대를 헤쳐나갈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 앞에서 당신은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신가요?